칠순 잔치를 맞은 남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친인척과 친구 내외분들의 축하는 남편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찬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연회석 안에는 조용한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맥으로 연이어 건배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후레쉬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술이 적당히 오르자 남편은 말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중을 지배하듯 홀로 자기 말에 심취된 남편은 한껏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하객들 중에서 남편에 대한 칭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쭐한 남편은 일부러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면서 감개무량하다는 듯 가끔씩 눈을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김 씨 또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행복이라고 뭐 다른 게 있냐?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 자식들이 돈을 모아 칠순잔치를 마련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저렇게 많은 칭찬 세례까지 받으니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나. 김 씨는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다 늙었어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직도 철부지 같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았습니다. 저러다 뭐 또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반면에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어떤 때는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어떤 때는 허접하기 그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듯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반평생을 함께 하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해선 놀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김 씨도 뭔 농담을 그렇게 하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남편이 말했을 때 김 씨는 뒤통수를 맞을 듯 아찔해서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새로운 인생을 찾아갈 것을 알립니다. 김불레와 나는 이제 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좌중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김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멈춰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연회는 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을 때 김 씨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차마 울 수도 없어서 태어난 척 애를 쓰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 자식들이 다독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날들이 35년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의미 없는 듯이 내뱉고 말았다는 게 허망했습니다. 그나날들은 김 씨에게 아주 먼 옛날같이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날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듯이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유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지 말도 없이 이별을 통보하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러는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긴 얘기 필요 없잖아. 변호사 통해 서류 준비할게. 김 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각자의 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물어보겠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애인을 숨겨두고 있었냐고. 숨겨둔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저 김 씨가 둔해서 못 느낀 것뿐이랍니다.
자기는 6개월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진정한 남자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살거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줄 새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바람 필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했습니다. 어떤 꼴빈 여자가 저 나이에 우중충한 남편을 쳐다보겠나 싶었습니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도 따라붙는 여자가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것 뭐가 탐난다고 부실한 남편을 선택했을까 생각하니 어떤 여자인지 궁금도 했습니다. 이혼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재산의 반은 내 것으로 해줘. 그러지 않으면 이혼은 못해. 아니, 이제 늙어버린 형편에 돈 욕심은 나나 보네. 늙었으니까 돈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야. 돈 없는 늙은이의 삶은 지옥인 거야. 그래, 알았어. 빨리 이혼 서류 넣자. 그렇게 급해. 여자 쪽에서 서두르나? 나이는 몇 살인데? 52살. 당신하고는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여자야. 품위 있고 배움도 많아. 우아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야. 김 씨는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젊은 여자가 달려든다면 그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당사자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남자들이란 젊은 여자가 신호만 보내도 간쓸게 다 빼줍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재산 분배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절반은 너무 많은 거라네. 누가 그래? 그 여자가 훈수를 둔 모양이군. 평생 당신은 집안 살림만 했는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이 맞는 거야. 난 평생 뼈 빠지게 일했어. 당신은 집에서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부족함 없이 살아? 알뜰하게 하지 않았으면 강신 꼴에 집 한 칸 장만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6대사 4 정도면 엄청 많이 해주는 것으로 봐. 분명히 말하는데 5대화 아니면 이혼 못해.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는 거야. 먼저 소송 못해. 많이 알아봤나 보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런 건 상식이야, 상식. 그렇게 해서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해결을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혼 소리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자신 있을까 겁부터 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은 보아하니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대6이나 젊은 여자가 좋아라 달라붙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않겠나요? 이혼하는 걸 몇백 년 기다려온 사람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김 씨는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들의 사랑놀이가 얼마나 갈까 김 씨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김 씨가 볼 때 남편은 불나방 같이 보였습니다.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타버리는 그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김 씨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남편하고 팔짱을 끼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매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오늘 매수자가 왔다고 하여 김 씨도 중개사무소에 나왔다가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입니다. 늘씬한 키에 중년답지 않은 몸매로 늙은 남자들이 환장할 만했습니다. 세련된 동작으로 자기 품위를 알리는 여자였습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여자 같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절다고 안에 앉히는 남편이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여자의 외모에 빠진 겁니다.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랍니까? 그 여자는 김 씨에게 목례로 인사를 했는데 김 씨 같은 수준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도도한 표정으로 김 씨를 대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으면서 수시로 히히덕 거렸습니다. 김 씨는 평생 살면서 남편의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끔씩 남편의 뺨을 만져주면 남편은 부끄러워하는 듯이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는 별개 지랄들 떠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런 게 사랑 아니고 하니. 두 인간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 빨리빨리 도장 찍고 일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정이라고는 손톱이 때만큼도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배알이 꼴린 김 씨는 그 뒤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천벌을 받은 것들. 그런데 서글펐습니다. 뒷일이야 어찌 되었든 남편이란 인간은 저런 예쁜 여자라도 어서 떵떵거리는데 자신의 꼴을 보면 아직도 부엌대기 신세였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빠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같아. 왜 뭔 일이 있다니? 그 여자 씀씀이가 엄청 심하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빠가 전화해서 말했어. 명품 아니면 선물 안 받는다고. 나한테 평생 한 번도 안 사준 명품 많이 사주라고 해. 앞길이 훤하다. 한 번은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필요한 것을 골라 사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해서 보니까 그 여자였습니다. 굳이 길에서 아는 척을 할 사이도 아닌데 좀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시장 보시나 봐요. 아주머니도 이젠 남편하고 헤어졌으면 자유롭게 재밌게 살아요.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사시지 말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그쪽 일이나 신경 써요. 저는 아주머니가 안 돼서 그래요. 남편분은 멋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이봐요. 잊을 게 있어야 잊지요. 다 잊었으니까 간섭 마세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전처를 걱정해주다니 김 씨는 자신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는가 의아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실 있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멀리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는 오래 산 동네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볼 것 못 볼 것 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해하고 그 여자는 명품 코너에서 열심히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마음에 든 가방을 남편에게 사달라고 어릿광을 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결국 남편이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자신도 저렇게 땡깡을 부리고 그랬으면 명품 한번 받아보았을까 반문해 봤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러지도 못하고 또 남편이 사줬을 리도 없었습니다. 딸은 요즘 아빠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뻔한 사실 아니냐. 아빠가 이번에 아파트를 산대.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더래. 무슨 명분으로? 전처한테 재산 빼앗긴 아픔이 있으니까 자신을 믿으면 그게 치유될 수 있다는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자기 명의로 해주지 않으려는 그게 바로 불신 때문이라는 거야. 자기는 불신 속에서 살 수 없다고 한대. 김 씨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돈지가 알아서 할 일이니 상관없었습니다. 국을 끓여먹든 죽을 써먹든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명의를 그 여자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에게 다 맡겨두면 안심해도 된다고 수십 번 다짐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딸에는 안달이 났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헤어질 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멍청이가 된 것 같아. 사랑에 빠져서 멍청해진 거 봐. 그것도 다 팔자 소관이었습니다. 남편은 김 씨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이니 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싫어한 사람이 그 여자는 죽어라 사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 원 없이 사랑하다 죽으면 그것으로 고마워해야 할까요? 어쨌든 김 씨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그만 들었으면 했습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엉뚱한 소식에 자신도 모르게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예금과 적금으로 든 통장 만기가 돌아와 김 씨와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잘 지내나? 보면 몰라. 심신이 편하네. 내 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지.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 변하면 그건 죽음을 앞둔 거래. 이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갑자기 기가 팍 죽은 남편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망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와 깨쏟아지게 하고 다니는 꼴을 생각하면 하나도 애틋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쇼핑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살았어. 그때 그걸 왜 깨닫지 못했는지 좀 안타까워. 물론 다 지난 일이지만 말이야. 그걸 이제 와서 안타깝다고 하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앞날이 똑바로 살아. 김 씨는 남편에 대해 원수가 같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지금이나 붙어 살던 지난 때나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단지 마음적으로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 따라 남편은 길들여졌습니다. 자신이 뭘 가지고 싶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그 물품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생소하지 않는 것과 익숙해진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생소한 것에 돈을 잘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여자는 경제적인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것은 실전을 통해서 단련된 습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익히 지능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사기꾼한테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김 씨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만 눈멀고 귀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소유권을 그 여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현금으로 쥐고 있는 자금도 그 여자의 쇼핑에 다 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까지 남편을 사랑한다고 사탕발림을 해주며 살겠는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남편의 돈이 다 떨어질 때는 불을 보듯 결과가 뻔합니다. 그것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남편이었습니다. 딸이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여자를 옹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 그 여자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아빠만 모르고 살고 있어. 니들은 무조건 네 새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니네 엄마가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달리 먹을 줄 아니? 아빠, 왜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아빠 주변 누구에게든 물어봐. 내가 한 소릴 다 할 거야. 아빠는 지금 이성이 마비되었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란 말이야. 니들처럼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네 엄마처럼 사는 것뿐이다. 자그마한 일 가지고도 남을 못 믿어서 직접 챙기는 건 나쁜 습관인 것이다. 네 엄마처럼 살지들 말거라. 네 엄마가 착하게 산 것은 맞는데 좋은 인생의 표본은 아니다.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 여자가 누군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빠 평생을 힘들여 모은 돈을 그런 여자한테 빼앗기고 싶어.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우라통이 치밀어. 아빠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니들이 아직 이 아빠의 심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아냐? 새엄마는 나에게 뜨거운 에너지를 찾게 해줬어. 한 남자로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그런 사람에게 내 것을 좀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남편은 그 여자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던 분명했습니다. 누구도 쳐다봐주지 않는 늙은이를 사내로 느끼게 해준 것에 감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좀 희생해도 괜찮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선 남편 스스로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짧은 기간 동안에 마치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에 빠졌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런 짧은 만남이 불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 만나도 사람의 진정성은 다 알 수 없다고.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그 여자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살짝 흘렀습니다. 김 씨는 단촐했던 집마저 떼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해먹고 밖에 나가 사 먹기도 합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집도 읽어보고 시도 직접 지어봅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딸애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줍니다. 그 속에는 남편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남편은 그 여자와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홍콩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홍콩에 쇼핑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홍콩을 갔다 와서 몸살이 걸렸답니다. 그동안 안 하던 짓들을 하고 사니까 몸살이 올만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면서 제일 다급해진 것은 돈을 아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번 돈이 너무 헤프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허망했습니다. 김 씨와 살 때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외식을 자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보다 나가서 사서 먹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집밥 같은 집밥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사 먹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입맛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바깥 음식들은 짜게 먹고 많이 먹게 돼 남편은 고혈압에 당뇨 증세가 왔습니다. 혈압은 짜게 먹으면서 더 위험지수가 높아졌습니다. 딸애를 통해서 말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밥이 먹고 싶다고. 특히 엄마 된장찌개가 꼭 먹고 싶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빠가 요즘 바깥 음식만 먹어서 건강도 나빠졌나 봐. 우린 이제 남남인데 나한테 무슨 된장찌개를 얘기한다니. 그 인간은 아직도 내가 지 마누라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35년 세월을 한순간에 베어버린 인간에게 무슨 정이 남았다고 찌개를 해준다냐? 엄마, 아빠도 자존심 버리고 하는 부탁이겠지. 집밥을 하도 지겹게 먹었더니 집밥의 귀중함을 이제야 아는 거지. 아빠도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들 식모도 아니고 이 나이 먹도록 지를 위해 반평생을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또 나보고 남은
인생을 소비하란 말도 안 되는 소린 그만해라. 엄마가 이러니까 아빠도 지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것 아니야? 엄마도 좀 적당히 했어야지. 아빠가 외로웠다는 말을 못 들었어. 엄마는 뭐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네 아빠 얘기는 싫다. 이제 지겨워. 니들한테 빼앗긴 세월도 안타깝고 사람은 원래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 살아보니까 느끼게 되었다. 남편이 홍콩을 갔다 온 날 그 여자는 지방에 볼 일이 있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때 남편은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랬다. 그 여자의 물건은 다 사라지고 남편 자신의 물건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했는데 그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아파트에서 며칠을 혼자 생활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찾아와 아파트가 팔렸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남편은 언제 집을 팔았느냐고 자신은 집을 판 적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다. 그 집은 그 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남편은 그 집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증여해줬던 것이다. 그 여자는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그녀의 딸이 공범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밝혀진 내용이었다. 남편은 졸창지간에 아파트를 날려먹고 가진 돈도 별로 남은 게 없다. 대부분 그 여자의 명품 사주는데 퍼부어졌던 것이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예상했지만 놀랬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사기까지 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딸애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줬어도 오히려 화를 낸 남편이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상황을 남편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눈에 뭐가 씌었어도 단단히 씌인 것이다.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다. 후회는 늦게 오는 법이다. 며칠 후, 집 앞에 남편이 찾아왔다. 그렇게 김 씨를 무시하고 소닥 쳐다보듯 한 사람이 이제는 김 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하고 있었을 때 행복한 것이었는데 내가 배가 불러 엉뚱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야.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뭘 해줘야 하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동안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면 이 난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여태껏 우리가 못 이긴 어려움은 없었잖아. 그건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일이야. 이제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 소리야. 그리고 헌신짝처럼 버려진 내 마음은 상관없이 다시 합치자는 그 신보가 괘씸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얼른 내 집 앞에서 떠나줘. 당신 그렇게 냉혹한 사람 아니었잖아.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지난 45년을 말 한마디로 지워버린 인간이 누군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혼자 살아. 남편은 애걸복걸 자신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모든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단다. 그렇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더 이상 이런 방구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지풀에 겨워 결국 자리를 떠났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련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동정도 하고 싶지 않았다. 딸애가 그 문제로 김 씨를 설득하려고 왔다.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 가고 그 여자에 대한 분노심에 치아가 몇 개 빠졌다고 해. 아무리 미워도 함께 산 날들이 있잖아. 그런 정으로 한번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느낀 배신감은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용서라니. 나처럼 멍청하게 이혼당한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그 인간은 자존심도 없다더냐? 젊은 여자한테 미쳐서 나를 차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지나가는 개나 웃을 일이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의 아빠야. 그런 아빠를 저렇게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래, 말 잘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자식된 도리에서 니들이 아빠를 금전적으로라도 도와주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막지는 않아. 니들이 도와줘. 난 상관없다. 우리 사정도 넉넉지 못한데 뭘로 도와주란 말이야? 그럼 나는 사정이 넉넉하니까 그 인간을 받아주란 말이냐? 내가 반평생을 바쳐 만든 재산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나한테는 많은 것으로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부부간의 예정을 생각해서 아빠를 한번 용서해 달라는 거지. 예정 같은 거 이미 다 떨어졌어. 칠순잔치 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는데 무슨 정이 남았다고 용서를 하니? 너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나니 이젠 김 씨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변덕이 죽을 듯했다. 남편이 거지가 됐는데 아내는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잔다고 궁시렁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자초지종을 다 아는 사람들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억울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여기서 다시 남편을 용서해 준다면 김 씨는 영원히 남편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다. 두 번 다시는 예전처럼 남편에게 휘어잡혀 살고 싶지 않았다. 죽어도 그렇게는 살 수 없었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 막심이었다. 며칠간 조용했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김 씨는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허튼 일에 쓰고 싶지 않았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지내고 있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현관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깜짝 놀랬다. 남편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땀과 오물에 쩔어 있었고 머리는 봉두남발로 마구 흐트러져 있었다. 수염은 얼마나 깎지 않았는지 덥수룩했다. 몸에서 구질구질한 냄새가 진하게 났다. 겁을 잔뜩 먹은 기색이었다. 미안해. 당신밖에 없네. 지금까지 발 넓다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내게 사람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 찾아올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 나 어디로 갈 데가 한 곳도 없어. 그렇다고 나를 찾아오는 건 자존심 문제 아닌가? 가차없이 나를 쳐버릴 때 그 기상은 어디로 갔을까? 내 가슴에 사무친 원한은 내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김 씨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울었다.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더욱 서러웠나 보다. 일어나. 남 보기에 창피해. 나는 당신을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지 마. 당신이 칠순잔치에서 나를 버렸을 때 그때 나는 이미 죽었어.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나는 달라졌어. 바뀌었다고. 아니야.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잘 알아.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그걸 내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깨달아도 그것뿐이야. 한번 엎질러. 진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어? 내가 다 주워 담을게. 당신 남은 인생 내가 받들어 모시고 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제발.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 당신은 지난날 나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야. 깨달았다는 건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 오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변명일 뿐이야. 절대 변명 아니야. 나도 바뀌었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당신을 위해 살게. 다 지난 일들이야. 뉘우쳐도 이제는 소용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그게 죽음보다 더 소용할 수 있어. 버텨내. 아니면 돼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또 내 앞에 얼씬거리면 그땐 경찰을 부를 거야.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찾아오지 마. 김 씨는 생각했다. 누구는 그러는 김 씨가 너무 냉정하다고. 함께 산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냉담한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칠순잔치에 느닷없는 이혼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겠는가? 그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잊혀질 수가 없다. 지난 35년의 세월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 순간은 지옥이었다. 그런데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이제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김 씨는 스스로 바뀌었다고 확신했다. 아니, 바뀌지 않으면 견뎌낼 상황이 아니었다. 김 씨야말로 거창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꿈을 짓밟아버린 남편을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김 씨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 주름살 깊게 패인 얼굴과 쭈글쭈글한 손을 만져보면서 뜻깊은 황혼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